원래는 제가 이제 BPS 인스트럭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어태치먼트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이 오버덴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덴처 강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반부에는 지금 현재의 덴처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때 배우셨던 그 개념하고 지금의 개념이 어떤 것들이 틀리고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덴처 부분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하셨을 때 모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오버덴처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잔존 치조제 보존이라든지 저작 효능의 증가, 그다음에 덴처 이미테이션, 그리고 뭐 근신경계 뭐 자극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오버덴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덴처의 리텐션 부분일 겁니다. 덴처에서 예전부터 우리가 덴처가 되어오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그 유지력 관계인데요. 덴처의 옵션과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나와 있는 표를 제가 좀 끌어왔는데요. 자연치를 우리가 이제 100이라는 환자의 만족도로 봤을 때 기존의 컨벤셔널한 덴처는 한 15 정도, 그리고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의 경우는 한 40 정도, 그리고 4개 또 멀티플로 했을 때일수록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2개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했을 때가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접근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그랬을 때 환자의 만족도를 놓고 봤을 때는 한 40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주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덴처 리텐션을 위한 테크닉의 역사 부분이고요. 덴처의 제작을 이제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어태치먼트 종류와 선택, 그다음에 임상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덴처의 유지력을 위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1700년대에 스프링 덴처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덴처를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치아 모양과 베이스 정도를 이렇게 깎아 놓고요. 이 구강내에서는 전혀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닫아 놓으면 이 스프링이 펴지는 힘에 의해서 입안에 고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조지 워싱턴이 사용했던 덴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에 치아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양 옆쪽에 이렇게 스프링을 넣었죠. 그래서 스프링이 이제 펴지는 효과에 의해서 유지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보면 항상 이렇게 입을 굳게 담은 초상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입에 힘을 조금만 적게 주면 입이 벌어집니다. 이게 스프링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몇 시간 동안 초상화 그리는 동안에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겠죠. 입 주위가 굉장히 이게 경직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덴처가 벌어질까봐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덴처를 하고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치과 광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아는 뭐 엉망이죠. 그런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1900년도 초에 오면서 이제 프롱 덴처라는 걸 씁니다. 이 프롱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의미인데요. 상악에 지금 이제 유지력이 전혀 없는 그런 알베올라 리치 상태인데요. 이럴 때 이제 이 베스티블 부위를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환자 끼시던 덴처에다가 이렇게 뿔 모양으로 달아서 힐링을 시키게 되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래서 최종 덴처도 마찬가지로 이 구멍으로 들어가게끔 뿔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위에서 유지력을 얻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빼야
뜨겁게 되면은 그 구멍이 메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장착을 하고 계셔야 되는. 실제로 미국에서 이때 이 프롱 덴처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1900년대 말에 오면은 이제 석션 덴처라는 걸 많이 했죠. 석션 컵 덴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석션 덴처랑은 좀 의미가 틀린데요. 원래 원조 석션은 이런 개념입니다. 덴처를 먼저 제작을 하고요. 워킹 모델에 이렇게 그 무수하게 많은 원을 이렇게 막 만듭니다. 베이스 쪽으로요. 그리고 연질 이장제를 내면에 깔아서 큐어링을 시키게 되면 이 문어나 오징어 빨판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넣으면은 쫙 하고 붙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바로 이제 석션컵 덴처입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이 석션컵을 펠렛할 쪽이 크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죠. 자, 이 환자가 끼고 계시던 석션컵 덴처입니다. 내부에 이렇게 컵을 크게 만들었을 때 유지력은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연조직이 안으로 자라 들어가서 염증성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오버덴처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덴처의 제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처의 제작 부분에는 이제 구강내 검사 및 진단 그리고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컨셉과 인상 체득, 덴처 제작 시에 검사해야 될 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환자분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구강내 검사를 하고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뭐 그냥 오버덴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에 지금 RPD를 끼고 계시고요. 이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악에는 이런 리치 형태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쪽에 얼서가 좀 보입니다. 그죠? 이 환자가 지금 불편한 점은 식사를 할 때 잇몸이 많이 아픈 거를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악에 파셜 덴처 상태고요. 하악에 지금 이제 덴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덴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베이스가 넓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 덴처를 끼고 아래에 지금 덴처가 씹을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무심코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덴처의 보더가 너무 좁다. 덴처를 조금 넓게 해서 힘을 분산시키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쉽게. 왜냐하면 베이스가 너무 작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시는 티슈 컨디셔너 뭐 어떤 종류든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믹스를 해서 덴처의 이 보도 쪽에 올려서 환자한테 기능 운동을 시켜봅니다. 기능 운동을 그럼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기능 운동을 시키게 되면 그 환자가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제 기능 운동을 하겠죠. 덴처를 낀 상태에서. 그랬을 때 나온 이 보도를 보시면은 보도가 별로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쪽에 약간 애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깥쪽은 거의 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은 덴처가 작아서의 문제였는가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덴처의 보도 부분이 프렌치가 또 너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 덴처를 끼워서 한 일주일 정도 끼우게 한 다음에 다시 내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덴초를 끼신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시면 여전히 불편하다, 뭐 여전히 아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이거는 오버덴처를 해야 된다, 임플란트 심어서. 또 그게 아니면 환자가 난 그래도 덴처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덴처로 안 됩니다, 다른 치과로 보내는 게 낫습니다. 이 환자분이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도 이 덴처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억지로 보도를 늘리면 역시 환자는 아프죠. 결국 아픈 거 조정하다 보면 또 요만해집니다.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괜히 덴처 환자 손을 댔다가 비용도 많이 못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왔을 때 안 돼서 이 안쪽에 네 군데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어서 한 겁니다. 자, 새로 만든 덴처도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은 거 응용하는 방법만 아시면은 쉽게 그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수가 있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지금 위안에 덴처를 끼고 오셨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만은 상하게 요 전반부에만 리치가 있고요. 하하게 지금 거의 리치가 다 녹아 있죠. 보시면은 여기 그 두 개로 이렇게 쌍으로 올라오는 게 제니얼 투버클입니다. 그래서 제니얼 투버클이 알베올라 리치 상방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는 알베올라 리치 흡수 거의 다 끝난 거고요. 나머지 밑은 그냥 하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힘들어, 이거 꼼뜨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베올라 리치 흡수가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고리도 별로 없죠. 상하게 이쪽 부위만 조금 뼈가 있고요. 하하게는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라인이 알베올라 리치입니다.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환자의 덴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녁 드시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너무 지저분해서 이 바닥을 보시면 바닥에 던져놓은 겁니다. 바닥에 도저히 손으로 만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여태까지 힘들었느냐? 덴처 환자가 왜 힘들었느냐? 진단을 못 해보기 때문에, 테스트를 못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덴처에다가 연질 이장제를 올려서 구강 내에서 보도 몰딩을 해보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써보고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판단을 해보시면 내가 손 대도 되겠다 아니면은 손 안 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결정이 나죠. 상하게 덴처, 하하게 덴처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질 이장제를 바깥에 깔고요. 약간 좀 묽게 하겠죠. 살짝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강 내에서 환자가 기능 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버칼 쪽과 링골 쪽을 다 지금 보도 몰딩을 했고요. 이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나왔는데 보면은 이쪽 부위가 덴처가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이 부위만 제가 조금 더 제거하고 이 부위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연질 이장제를 깔아서 다시 기능 운동을 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구강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안쪽의 보도가 환자가 움직이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환자의 기능 운동에 맞춘 보도의 연장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용해 보시고 다른 건 문제는 없는데 약간 리텐션이 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죠. 대신에 덴처는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만드시면 이 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공소로 보낸다든지 복제를 해달라든지 그러시면 되죠. 이 환자분은 이제 하악을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악에도 마찬가지로 연질이장제를 약간 묽게 해서 보도 쪽에 올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도 물림을 한 겁니다. 기능 운동을 시켜서. 그랬을 때 약간 두께 부분과 이쪽 부위에 조금 더 애드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나는 그냥 이 상태로는 어쨌든 그냥 씹는 건 괜찮은데 유지력만 떨어진다 그러시면은 전치부 쪽에 뭐 2개 정도 임플란트 심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게 덴처는 지금 아까 했던 그 상태를 그대로 복제를 했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복제를 했습니다. 환자 연령이 75세 이상 되시기 때문에 제가 미니 임플란트 2개를 넣어서 자석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치료가 다 끝나게 된 거죠.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뼈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마음속으로 좀 위축감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능 운동 시키는 방법 그리고 재료를 써서 움직이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아시면은 덴처 환자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고 그냥 우리가 무창만 보고 거기서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 안 오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덴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덴처를 만드실 때 무취약 환자가 오면 우선 무취약 상태를 떠야 되겠죠. 알지네이트로. 뜰 때 어떤 방식으로 뜨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치과에서 하시는 겁니다. 뭐 알지네이트를 넣어서 뭐 볼을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냥 알지네이트를 넣는다든지 운동을 안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제가 많이 이제 다녀서 이런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우리 위생사들이 뜬다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그죠? 대부분 아마 그런 식이 많으실 거예요. 뭐 위생사들이 뜬다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컨셉을 알려주면 되죠. 이 알지네이트를 체득을 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보는 컨셉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덴처도 이 3개의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 마이오 스태틱 컨셉, 석션 컨셉입니다. 자, 그럼 왜 알지네이트 인상이 중요하냐? 알지네이트 인상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최종 덴처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은 컨벤셔널 덴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학교 때 바우처 테크닉이 배운 겁니다. 바우처 테크닉으로 배웠던 그게 이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입니다. 자, 이 컨셉의 의미는 뭐냐면요. 무취약 환자의 구강에서 연화, 개구, 폐부, 저작, 발음 등의 기능 운동을 포함하는 덴처 베어링 존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취약 환자에서 인상을 뜰 때 움직임이 있는 조직 상태를 그대로 인기를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덴처를 만드실 때 일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테크닉으로 만드실 때는 일단은 구강 내 트레이를 맞춰보시고 트레이가 너무 짧은 부위는 유틸리티 웩스로 할레탈 부위나 보도를 조금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내 먼저 맞춰보게 되죠. 구강내 맞춰보시고 오케이 괜찮다 그러시면은 알지네이트를 믹스해서 구강내 넣는데요. 이때는 환자의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볼도 잡아당기고 입술도 내리고 막 이런 운동을 시키죠. 이렇게 하면은 환자의 실질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움직임을 우리가 대신 시키는 거죠.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쪽에 프레넘 부위 또 이쪽에 베스티블 부위에 보시면은 약간의 그 보도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상에.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만드는 컨벤셔널 덴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부족한 부위에 유틸리티 웩스를 올려서 구강 내에 넣었어요. 자, 트레이를 잡고 환자하고 혀도 내밀게 하고 좌우로 혀도 돌리게 하고 볼도 잡아다니고 입술도 잡아다니죠. 왜 그렇게 하죠? 환자의 운동을 인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혀의 움직임과 볼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알지네이트의 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자의 움직임이 인기된 알지네이트를 뜨는 거를 마이오 다이나믹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배운 거로는 학교 때 배웠던 거는 컨벤셔널 덴처 또는 바우처 테크닉 덴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떠야 되느냐? 왜 이렇게 떠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상하의 인디비듀얼 트레이 외형입니다. 상하의 인디비듀얼 트레이 외형은요. 예상되는 의치의 변연을 먼저 모형상에 표시한 다음에 그 예상되는 의치의 최종 변연으로부터 1.5mm에서 2mm 짧게 개인 트레이 연장선을 표시한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봤던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상되는 의치의 변연입니다. 알지네이트를 딱 떠왔는데 스텝이 여러분들 알지네이트 딱 보면 연필 가지고 탁 그리면서 여기가 보도야 딱 그렇게 못하시죠? 그죠? 왜 못하죠? 어디니까 보든지 몰라요. 다 몰라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의치 변연을 알려면 환자의 움직임을 알지네이트의 인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시켰을 때 여기 끝이 이 알지네이트에 나와 있는 이 보도 끝이 이 환자의 예상되는 의치의 변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최종 외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상악 덴처,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만드는 상악 덴처의 의치상 외형은요. 순축은 프레넘과 베스티블, 그 다음에 협축은 수레넘과 베스티블, 그죠? 후방은 헤물라 너치와 포스테레 펠레탈 실에리어입니다.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레 펠레탈 실 부위만 잘 막아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알지네이트로만 떠도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악은 이런 의치 외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하악 덴처의 의치상 외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 다닐 때 봤던 책에 나오는 건데요. 자, 협축은 하악 덴처의 협축은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입니다. 또는 거기를 넘어서 1mm 정도. 설축은 마일로 하이오드 리치를 넘어서 하방 4에서 6mm입니다. 그 다음에 후방은 리트로몰러 패드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컨벤셔널한 하악 덴처의 외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를 보시면요. 자, 알베올라 리치에서 쭉 잡았다니면 여기 하얀 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얗게. 요 부위. 그죠? 알베올라 리치,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입니다. 그 다음에 일로 더 나가면 하악 볼의 바깥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덴처를 하셨을 때 보도냐? 이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까지가 보도입니다. 이거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 부위에 소아스팟이 생기고 음식물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나온다 그러면 이 부위가 하악의 의치상의 최종 연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넘어가면
환자는 불편하죠. 이거보다 짧으면 이쪽으로 알베올라 리지 흡수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러냐 하면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지에는요, 버칼, 혀끈이 붙어 있습니다. 혀끈이 붙어 있고 이쪽에 텐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지는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근육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다가 덴처가 이 부위에 딱 올라갔을 때 여기서 힘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짧게 하면 이 안쪽은 볼이 여기보다 약하죠. 흡수가 일어납니다. 길면 볼의 운동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지까지 연장을 하고요. 하악은. 다음에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지가 어디냐? 자,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 아래에서 지금 경계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6번 부위에다 혀를 대시고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혀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툭 꺼지죠. 내려보세요. 6번에다 혀를 안쪽으로 6번에다 혀를 대고 아래로 쓸어 내려보세요. 아래로 이렇게 푹 빠집니다. 그 푹 빠지기 전 단계가 푹 빠지기 바로 지점, 그 지점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지입니다. 여기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덴처를 만드신다면은 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지보다 4에서 6, 평균적으로 4에서 6mm 정도 고도가 링겔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인 덴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능 운동을 안 시키고 그냥 알지네이트를 뜹니다. 그러면 알지네이트를 떴을 때 혀 밑으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깊게 들어가는 거에서 1.5에서 2mm 빼면요, 이미 인디비얼 트레이가 보도를 넘어가는 과연장된 인디비얼 트레이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잘 만들면, 잘 인프레션 뜨면 결국에는 최종 보철물은 다 오버 익스텐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가면 앉아있죠. 깎아줘. 그 다음날 가면 또 앉아요. 한 2달, 3달 뭐 하다가 이제 다 깎아주면 이제 환자가 대충 포기하고 이 정도면 내가 쓰지 하고 이제 안 오죠.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지 부위가 이 끝부위인데요. 이 끝부위에서 4에서 6mm가 내려와요. 그리고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덴처가 연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위만 지켜도 환자가 하악 덴처를 꼈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네이트에서 충분하게 기능 운동을 시키시라고 한 거죠. 그렇게 시켰을 때 거기에서 1.5mm에서 2mm 짧게 우리가 트레이 마진을 그리고 거기에서 1.5에서 2mm 짧게 웩스 릴리프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 자체는요, 내암 면적을 확대해서 의치의 내면을 넓게 밀착시켜서 유지와 안정을 획득하고 조작 개념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쫙 내암 면적을 핀다. 펴게 하려면 재료가 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를 가지고 컴파운드 테크닉으로 보도 몰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벤셔널하게 여러분들이 기존 덴처를 하실 때는 컴파운드 가지고 보도 몰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실리콘으로 보도 몰딩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개념이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짬뽕 돼 있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사각에 보시면 제일 깊은 부위를 우리가 예상되는 의치의 변연으로 보고 그 선이 이 검은 선이죠. 거기서 1.5에서 2mm 짧게 트레이 라인을 빨간색으로 그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1.5mm에서 2mm 짧게 전체적으로 웩스 릴리프를 하게 되는 게 우리가 기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덴처의 인디비듀얼 트레이가 됩니다.
물론 하악도 마찬가지죠. 하악도 제일 깊은 부위에서 밑으로 몰라 패드의 3분의 2 정도 제일 깊은 부위 해서 이런 식으로 빨간 선으로 트레이 라인을 그리고 맥스로다가 릴리프를 해서 만드는 것이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의 인디비주 트레이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덴처를 이제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오버덴처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나와야 우리는 좀 덴처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안쪽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덴처의 형태일 겁니다. 근데 이 환자가 2달 동안 저를 괴롭히면서 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되고 나서부터는 안 옵니다. 그 뒤로는 4, 5년 정도 안 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가 드는 거죠. 우리가 뭘 했냐 2달 동안에. 덴처는 저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깎을 때까지 환자 고생 나도 고생.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또 다른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마리오 스태틱한 컨셉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BPS에서 말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아까의 그 마리오 다이나믹 컨셉하고는 틀립니다. 무취약 환자의 구강 내에서 연화되고 폐부 저작 등의 생리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베어링 존을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산악 같은 경우에 하드 펠레이탈 부위, 알베올라 리치 부위, 안 움직이죠. 아무리 입술 움직여도요. 하악은 어디가 되죠? 알베올라 리치 부위, 그리고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의 안쪽 부위, 그리고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 상방 부위. 그 부위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상 체득을 하는데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트레이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좀 뒤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임프레션을 뜨는데 움직이지 않는 조직을 찾으려면요. 어떤 식으로 뜨냐 하면은 알지네이트를 되게 믹스해서 입안에 넣고 쫙 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 이스텐전 임프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알지네이트를 우리가 기존에 믹스하는 것보다 물을 조금 넣고 되게 믹스해서 퍼티처럼 만들어가지고 쫙 밀어넣으면 연조직이 다 쫙 펴지겠죠. 그러면은 근육이나 또 소대나 이런 붙어있는 부분이 정확히 나타날 겁니다. 어디서 기신이 있는지. 그래서 되게 믹스해서 쫙 올리는데요. 너무 되게 믹스를 하게 되면은 이 언더컷 부위나 또는 이 깊은 부위는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린지를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그 메디칼용 시린지입니다. 50cc짜리인데요. 가격은 한 300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네이트 믹스하는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붓습니다. 그래서 좀 흐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린지에 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에 담는 거는 약간 되게 믹스해서 손으로 몰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믹스를 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 전정 부위 깊은 부위나 팔레탈 부위 깊은 부위에다가 좀 묽은 알지네이트를 먼저 뿌리고요. 그 다음에 되게 믹스한 걸 가지고 운동은 전혀 시키지 않고 쫙 구강 내로 쫙 올립니다. 그러면 이쪽이 쫙 펴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환자의 코를 막아서 코로 바람을 불게 해서 이쪽에 그 후국의 폐쇄 부위를 표시를 합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요. 구강에다 먼저 알지네이트 물기면서 뿌리고 동시에 믹스를 합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누르죠.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 그죠? 상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오버 이스텐전 개념인데요. 이렇게 뜨게 되면은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나 이스터너 오버리클 리치가 정확하게 이 알지니트 상의 인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에서 떴던 건데요. 자, 여기서는 전혀 운동을 시키지 않고 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를 가지고 마이오스태틱한 개념으로 뜬 알지니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공소를 보냈는데 이 상태에서 컨벤셔널 덴처로 만드는 인지불출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이미 보도가 길어져 있는 경우죠. 그렇죠? 운동을 전혀 안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보내는데 이제 트레이의 외형이 있습니다. 상압 부위는 이 후국의 폐쇄를 적절하게 형성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안 움직이는 조직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쪽에 소대가 붙어 있죠. 이 붙어 있는 기시부까지 표시를 하지 않고 기시부 아래쪽에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순소대 쪽에도 아래로 표시를 하고 피해서 표시를 합니다. 역시 소대 쪽 버칼 프레넌 부위도 피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오스태틱한 개념의 인디비주얼 트레이 라인은 자, 이 근육에 붙잡거나 움직일 수 있는 부위를 피해서 이렇게 짧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조직에다가 트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 인상은 근육의 기능 운동을 시켜서 뜨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하악 트레이의 외형은요, 협측은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 이 부위 안쪽은 안 움직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치부 설측의 최대 풍용부, 그 다음에 설측은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 후방은 리트로몰라 팩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악에서 보셨을 때요, 이쪽에 그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 쪽을 표시를 하고요. 안쪽에는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를 표시를 합니다. 이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전방부, 하악의 전방부는 이 교환면에서 봤을 때 최대 풍용부에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위치를 찾아서 선을 긋고요. 이 바깥쪽에는 멘탈리스, 동그랗게 칠한 거는 멘탈리스 머슬입니다. 그래서 멘탈리스 머슬을 피해서 위로 선을 긋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넓게 임프레션을 떴어도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조직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를. 그래서 어떤 분이 임프레션을 뜨시든 간에 해부학적 기준을 찾아서 트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보도를 가진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 얼마나 약하게 당기느냐, 또 환자가 얼마나 혀를 내밀 때도 얼마나 많이 내미느냐, 적게 내미느냐에 따라서 보도가 결정이 되죠. 하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환자 스스로 기능 운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폐구 인상을 떠야 되죠. 그래서 트레이에 손잡이가 달린 게 아니라 트레이에 교합제가 달려있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VD를 먼저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은 환자의 기능 운동을 유도해서 뜨게 됩니다. 기능 운동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치의 변형 확장을 결정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게인 트레이에 제작된 교합제에 압력을 가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장력과 유사한 압력을 가해서 인상 제작한다. 그래서 환자분이 기능 운동하는 동안에 재료가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 몰딩은 헤비 바디로 하고 그다음에 최종 인상은 라이트 바디로 해서 해야 굳는 시간 동안 환자의 기능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은 실리콘을 이용해서 보도 몰딩과 최종 인상 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마이오스태틱 개념이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석션 컨셉 있죠. 석션 컨셉은
기본적으로는 석션 컨셉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 마이오스태틱한 개념을 따라갑니다. 대신에 마이오스태틱한 개념으로 만든 덴초에서 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흡착이 잘 되고 어떤 경우는 흡착이 안 된다. 그거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추가한 것이 흡착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마이오스태틱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석션 컨셉은 단지 이겁니다. 의치의 주위를 봉쇄해서요. 내면의 일시적인 음압을 만들어서 의치가 탈락되는 힘에 저항하는 겁니다.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환자분이 혀를 싹 올리면 아래에 그 서브링겔 그랜드가 쭉 올라오죠. 이것이 발달돼 있으면 덴처의 아래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음압이 잘 생깁니다. 오히려 이게 안 올라오면 유지력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리트로몰라 패드 그 마일로 하이드 리치 후방 부위에서 마이오스태틱한 개념은 요 마일로 하이드 리치에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밑에 2에서 3mm 하방으로 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음압이 일어나려면 항상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혀의 움직임에 덴처가 움직이지 않도록 길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리트로몰라 패드 부위의 봉쇄인데요. 환자의 그 텅의 옆면과 벽칼 무코사의 옆면이 만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이 만나서 그 아래 덴처에 보도가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음압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부위와 이 부위가 잘 만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아래에 인상을 뜰 때 트레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없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근육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인상을 뜰 때 하악에서 이 버칼 뮤코사 이제 그 이스터너 오블리크 리지 쪽 있죠. 이쪽에 버칼 쉘프라고 그러는데 버칼 쉘프 부위에 트레이를 잘라냅니다. 교환면 부위에서 이 바깥쪽까지. 그래서 구강내에 넣게 되면 이쪽에 이스터너 오블리크 리지가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육이 들어와서 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를 잘라서 이쪽에 이 BTC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이 석션 덴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상악은 똑같은 방식으로 뜨고요. 하악에서는 이 부위는 트레이가 없는 상태에서 임상제만 가지고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형태가 그대로 인기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마이오스태틱은 이 부위에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지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악은 그 마이오스태틱 개념과 똑같이 하면 되고요. 하악에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인기가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이쪽 부위에 트레이를 잘라내고 뜨게 되면 이쪽 부위가 버칼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가 나오지 않고요. 근육에 의해서 인기된 부위만 나와요. 그래서 이 부위는 근육에 인기된 부위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링골 쪽에 이 마일로 하이드 리치 하방으로 2에서 3mm 정도 하방으로 연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빨간 선은 마이오스태틱 라인이고요. 검은 선은 흡착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그 흡착이 BPS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이 마치 그 굉장히 흡착이 잘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강내에서 흡착이 일어나는 것은 조직 관계와 덴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 힘을 가하지 않고 정확히 만나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흡착으로 한 경우도 흡착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흡착 틀리를 배우셨다면 환자한테
이거는 흡착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시고 비용도 더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흡착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그래서 흡착은 흡착 개념으로 흡착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고요. 마이오스태틱한 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흡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환자가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상 체득을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상 체득은 이제 원래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압력, 가해진 압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폐부 인상을 뜰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핸드 매니플레이션 할 것인가, 기능 운동을 시킬 것인가, 트레이 타입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가해진 압력은 우리가 선택적 과압 인상을 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냐 폐구냐 인상을 땄을 때는 폐구 인상이 훨씬 더 정확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 운동과 손으로 조작하는 걸 봤을 때는 기능 운동 쪽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트레이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 트레이에 교합제를 올리죠.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는 크게 인상적인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덴처의 인상은 선택적 가압 인상, 폐부 인상, 기능 운동, 커스텀 트레이가 되겠죠.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 뜨면 어떻게 뜨실 수 있느냐? 이제 내일 가셔서 환자가 있다고 하시면은 알지네이트 인상을 뜨시고요. 기공소로 이제 그 부위에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 라인을 긋든지 아니면은 PPS를 하는 기공소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게 되면 거기서 트레이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트레이에 손잡이를 붙이지 않고요. 트레이 베이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바로 웩스림을 올려서 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웩스림을 가지고 위아래 버티컬 디멘전을 먼저 체득을 합니다. 체득을 하고 그 부분을 교합면 부위를 이 약간 좀 부드러운 알로왁스로 올려서요. 교합을 최종 인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잉으로 넘어간 부위는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 부위에 실리콘 어데시브를 바르고요. 헤비바디를 뿌려서 구강 내에서 기능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알지네이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가 눌리는 부위가 같이 나오죠. 그러면은 트레이 눌리는 부위는 트레이하고 알지네이트 이 러버 인상하고 같이 삭제를 합니다. 잘라내게 되죠. 그런 부위들을 다 잘라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라이트 바디를 뿌려서 뜨게 되면 환자의 기능 운동에 맞춘 기능 최종 인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디멘전까지 한꺼번에 체득이 되죠. 그래서 버티컬 디멘전과 환자의 기능 인상을 동시에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했죠. 왜냐하면 개구 인상을 떴기 때문에 그렇고 폐구 인상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 운동을 알아야죠. 뭐를 시켜야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상악의 기능 운동은요. 보도 쪽에 헤비바디를 놓고 처음에 트레이를 넣은 다음에 손가락을 빨게 합니다. 빨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합되는 부위에 트레이를 놓고요. 좌우로 갈게 합니다. 3, 4회 정도. 좌우로 갈면 이쪽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서와 맥실러리 투버러스틱 쪽에 보도의 두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 이, 우, 이를 7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러면 상악의 기능 운동은 끝납니다. 환자분한테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일단 트레이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보도 몰딩 하는 과정인데요. 좌우로 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 이. 환자분이 이제 덴처를 좋지 않은 걸 끼시면은요, 이 구륜근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좀 잡아다녀서 운동을 좀 시키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이우이 하는 거를 한 7번 정도 반복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트레이의 이제 보도 몰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보도에서 2, 3mm 정도 남겨놓고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트레이가 노출된 부위는 같이 트레이로 깎아냅니다. 그 상태에서 안에 다시 라이트 바디를 담게 됩니다. 라이트 바디를 전체적으로 걸고 있죠. 네, 구강에서 뜨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빨아보세요. 쪽 빨죠. 그 다음에 놓고 감으시고 좌우로 가게 합니다. 좌우로. 보통 여기서 좀 많이 하는데 한 3, 4번 정도만, 3, 4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2, 2, 5를 반복을 하죠. 7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거는 인상 뜰 때 말고요. 여러분들이 구강 내에서 다이렉트 릴라이닝 할 때도 이 방법을 쓰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냥 물고기에서 하지 않고 직접 기능 운동을 시키는 거죠. 앉아서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인상이 떠지죠. 우리가 손 하나도 안 대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죠? 보시면은 보도가 어떤 부위는 두껍고 어떤 부위는 얇죠. 그리고 특히 이 프레넘 부위, 우리 프레넘 부위 일반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쪽에 얼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쪽을 더 깎아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환자 스스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되죠. 다음은 하악입니다. 하악은 보통 5개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트레이를 누시고 보도 쪽에 헤비바디를 발라서 구강에 넣고요. 좌우로 갈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인프레션 재료가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좌우로 간 다음 3, 4회 정도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이를 입을 살짝 벌려서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입을 살짝 벌려서 트레이를 잡고요. 환자분한테 혀를 내밀어서 위아래 입술에 침을 발라보세요 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환자의 기능 운동이죠. 환자가 어떤 분은 뭐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최대한 내미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환자가 틀리끼고 최대한 혀를 내밀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 입술에 침 발라보세요. 그 다음에 손을 놓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침을 삼키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혀가 쫙 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우위를 7번 정도 반복을 시킵니다. 그게 운동이 답니다. 그래서 우위를 마지막으로 7번 하는 거죠. 구강에 보시면은 보도를 넣어서 보도에 헤비바디를 넣고요. 구강 내에 넣는 겁니다. 위치를 잡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담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웩스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3, 4번 정도 바라보죠. 그 다음 우위가 아니죠. 살짝 입을 벌린 상태에서 지금 이것도 크게 벌린 겁니다. 너무 조금 더 담은 상태로. 처음에는 혀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스텝이 혀를 보여주죠. 이렇게 내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위아래 침을 발라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침을 삼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위 위생사나 스텝이 인상을 뜯는 법에 위배되나요? 여러분들 치과에서 다 위생사들이나 스태프들이 러버 인상 뜨죠. 근데 왜 덴처는 러버 인상을 못 뜹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 조정만 하고 버티컬 디멘전만 맞춰주면요, 누가 떠도 똑같이 나와요. 이것도 저희 스텝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시만 하는 거예요. 쪄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환자가 따라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테마 시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눌려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눌려있는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눌리는 부위만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어드시브 바르고 라이트 바디 뿌립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2번. 스태프들이 잘 하잖아요. 저는 카메라만 들고 다니고. 똑같죠. 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좌우로 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면서 하고요. 펴내면서 위아래 침 발라보고요. 그 다음에 다물고 침 삼키고 그 다음에 우이 7번 합니다. 우이 이 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덴처 환자오면 이렇게 스태프들 트레이닝 시키시고 여러분들 수술하시고 딴 거 하실 거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예전 방식대로 한 거나 위생사가 대충 한 거나 어차피 조정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잘해요. 스태프들. 자, 이 환자분의 덴처 보더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크게 만들면 다 깎아야 돼요. 환자 기능 운동에 다 걸리게 됩니다. 저렇게만 기능 운동만 아셔도 당장 내일부터 쓸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공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합 확인을 하죠. 뭐 짝짝이가 됐든 뭐 교합기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양쪽의 대칭성을 좀 보고요. 다음에 이제 파운드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운드 라인이 뭐냐면요. 이 리트로몰라 패드 부위의 메지알 쪽과 이 배열된 캐나인의 근심 쪽을 선을 쫙 그었을 때요. 이 선보다 이 구치부를 링결 쪽으로 배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혀에 간섭을 받거나 혀를 깨물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러나 뭐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대보시고요. 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공소에 얘기를 하셔서 이 선 밖으로 다시 배열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덴처가 힘을 받으려면요. 알베올라 리지 정상의 치아의 센트럴 그루브 내지는 이 기능교두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치부 쪽에 만약에 알베올라 리지가 상악이 많이 꺼졌다, 하악이 더 바깥으로 내리면 반대교합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교합일 때는 반대교합으로 레지치 배열을 해줘야 상악 덴처가 안정성이 더 나아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뼈는 반대교합인데 여기를 클래스 1처럼 정상교합을 해놓으면요. 이쪽으로 씹을 때 밑에서 받쳐주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덴처가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 교합점 잘 찍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건 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학교 때 참 어렵게 배웠습니다. 풀리 밸런스도, 바이레이터럴 밸런스도 그러죠. 양측성 균형 교합 얼마나 힘듭니까? 부여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개념은 이 세미 밸런스드라는 말을 씁니다. 세미 밸런스드라는 건 뭐냐면요. 상하합 육전치는 심리적인 요소로만 보고 절대 기능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캐나인 가이던스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축 운동하면 캐나인 가이던스 없이 소구치 부위, 한쪽 부위의 소구치 부위에서 가이던스가 되고요. 반대쪽에서 스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배열해 온 거고요. 여기서 하악을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워킹이 되죠. 이쪽 워킹 사이드에서 캐나인 가이던스를 만들면 안 되고요. 소구치 부위에서 가이던스가 되고요. 반대쪽에서는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 보면 스탑이 연결해줍니다. 자, 스탑이 만들어지면 환자가 좌우로 갈 때 반대쪽에 같이 스탑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덴처가 움직이지가 않죠. 반대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인 가이던스 없이 소구치의 가이던스가 되고요. 반대쪽 안쪽에서 보면
이제 전방 운동이 있는데요.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했을 때요. 이렇게 이동하면 구치부 상하 구치부에서 덴처가 떨어지죠. 근데 그렇게 안 떨어지려면 이 부위에 스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짝짝이가 됐든 교합기가 됐든 여러분들 이렇게 하악을 덴처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보세요. 틀어봤을 때 반대편 이쪽에 뭐 캐나인 가이던스가 되고 이쪽이 뜬다. 그럼 구강내 가면은 그 덴처는 완전히 놉니다. 뭐만 씹으면. 그죠? 그리고 상하 육전치는 심미적인 요소로 보고요. 이 다른 구치부 움직임에 걸리지 않도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 다음에 덴처를 구강내에 델리버리 하실 때 보통 이제 체어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존 덴처 끼고 계신 덴처 빼버리고 새 덴처 끼워서 얼른 맞춥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 기존 덴처의 연주직이 맞춰져 있다가 새 덴처를 끼면요. 안 눌리는데도 눌리는 것처럼 보이고 눌리는데도 안 눌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시기 전에 덴처 내면에 날카로운 부위나 이런 게 없으면 구강내 상하에 덴처를 넣으시고 새 덴처를 그다음에 커튼을 한 5에서 10분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조직이 다 균일하게 닿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니다. 그 조정이 끝났을 때 반대쪽 한쪽에 5번이나 6번 부위에서 핀셋 같은 거로 눌렀을 때 반대편이 뜨면 안 되죠. 반대편이 뜨면 조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구강내에서 교합 확인. 그다음에 입을 벌렸을 때 덴처가 유지력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걸 봅니다. 자, 여태까지 덴처에 대한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자, 교합이 불안정하게 부여된 경우입니다. 이제 어떤 환자분이 와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봤던 케이스인데요. 상악 오버덴처 하악의 RPD입니다. 상악에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뒤에 로케이터 2개, 앞에 자석 2개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아져 있죠. 하악에는 캐나인 RPD입니다. 덴처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로케이터가 굉장히 강한 게 꽂혀져 있습니다. 자, 이 환자가 씹는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되죠?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씹으실 때 어떨까? 딱딱딱 소리가 나고요. 뒤에 로케이터가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임플란트 4개의 오버덴처 치료비가 얼마? 그죠? 교합 형성이 잘못된 거죠. 네, 이 환자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악에 오버덴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연치아, 하나는 임플란트 심으셔서 오버덴처를 만드신 것 같고요. 하악에는 브릿지로 해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는 상태를 보면요. 상악이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왜 깨졌는지 이해가 될 정도죠. 나갔다 탁 치고 나갔다 탁 치고. 그러니까 이쪽에 릴라인도 계속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알베올라본 흡수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불과 2-3개월 만에도 릴라인을 해야 될 정도로 빨리 일어납니다. 자연치아 루트 수직적인 프랙처가 일어났죠. 이쪽에 크리스탈본의 흡수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대합치가 자연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탕탕 치는 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교합이 안정적으로 부여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악에 지금 똑같이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위한 자석을 넣었고요. 하악에는 이제 로케이터를 넣었습니다. 덴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오스태틱 개념으로 해서 덴처를 제작을 했고요. 그 안에서 교합된 형태입니다. 상악의 덴처가 움직이지 않고 하악이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앞니까지.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음식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렇게 밸런스가 안 일어나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들어갔을 때 음식물이 깨지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된처가 들어갈 수 있냐는 부분이거든요. 음식이 들어갔을 때는 물론 떨어져 있지만 음식이 깨지는 순간에 다시 된처가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하루에 식사를 하실 때 위아래 치아가 닿는 시간은 7분에서 14분이 됩니다. 하루에 접촉되는 시간.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요, 환자의 악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으로 가고 앞쪽으로 가요. 그 가는 운동을 측정을 해보니까요, 평균 하루에 4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더 안 좋냐? 저장력보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꽉 다물었을 때 더 많은 힘을 받는 거예요. 네. 상하게 임플란트 해보셨는데 빠져가지고 제가 하나 해드렸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는 로켓 같은 역할을 했고 연결을 했고 위에는 아직 연결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똑같이 만들고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요, 상하과 하하의 알베올ار 리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쪽은 정상 형태로 만들었지만 이쪽은 반대 교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움직임을 보시면요, 자, 이쪽이 반대 교합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도 보시면은 이게 환자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때 만들어진 보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보도랑은 틀리죠. 그래서 치실을 가지고 한번 끊어보는 걸 하는데 뭐 끊기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물었을 때 국치부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된처가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된처 부분이 특히 오버된처에서 우리가 어태치먼트로 잡아주니까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시면은 금방 픽스처도 나갑니다. 조금 쉬셨다가 바로 뒤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